입사 전엔 제 손도 2개였죠. 지금은 잡무 때문에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업무보다 많은 잡무를 더블A에 신고합니다.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거 더블A에 신고하세요. 여행 상품권을 그대 품에. 노잼 노 스트레스 더블A. 인생은 짧고 즐겨야 할 레저는 많다. 또 하나의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어떠한 상황에서도 Ready for Everything. 2013 All New Captiva. 먹을 만큼 먹었다. 마실 만큼 마셨다. 왜 아무 소식 없는 거야? 둘코락스 S? 작년 코팅으로 부드럽게 8시간 후 가뿐하게. 둘코락스 S? 좋다. 베링거 인겔하임. 새로워진 스파크. 내 스타일 속으로 들어오다. All New Style 2013 스파크. 왔어? 멋진 남자랑 치즈 랍스터도 먹고 석류 스테이크도 먹고. 잠깐, 랍스터도 석류 소스에. 완전 맛있어. 치즈 랍스터 앤 석류 스테이크. 장난 아니지. Outback Steakhouse. 랍스터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마법의 동굴. When you're smiling, when you're smiling, 신나는 파도 타기.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짜릿한 놀이동산. When you're laughing, when you're laughing, 환상의 우주극장. thou sounds 당신의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네, 어느 때보다 긴박했던 하루,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북한이 기어코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야 만 건데요. 북한이 노리는 건 대체 뭔지, 또 추가로 도발을 할지, 어떨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같이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송영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같은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민주통합당 백군규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북한의 숨겨진 속내를 시원하게 짚어주실 분들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학 박사입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 SBS 정치부의 안정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좌담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는 북한의 혹시 모를 추가적인 군사 도발과 미사일 발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군수내보드는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군사지휘통제부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실험 소식을 접한 직후 오후 12시 10분을 기해 전군의 경계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한미연합 군사령부도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 사령관, 성김 주한미 대사를 긴급히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로 발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핵실험 이후 북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 타격해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이종훈입니다. 네, 먼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부터 토론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과연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추가로 도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겠죠. 송영근 의원님, 예. 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기무사령관을 지내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관 보고도 받으셨는데 북한이 이 추가 핵실험이나 혹은 이 로켓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이런 그 활동을 많이 해온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그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2개의 갱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방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그중에 하나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하나 남아 있다는 얘기군요.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송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핵실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행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실험할 때도 사실은 조금 시간 격차는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야 간 이견은 별로 없으신 거죠? 있을 수 없죠. 네. 참 단합해서 대처해 주신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김영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이번에 했지만 2, 3차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정세가 복잡해져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응 조치로서 이번에 3차 핵실험을 했고 2, 3차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 이외에도 추가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그 나머지 하나의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한달지 또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이 이번에 3차 핵실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이면서 뭔가 그 내용들을 갖춰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남한사회를 향해서 그러한 그 압박 조치를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전문가들께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아마 의견이 일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어떻게 보나요? 이번 3차 핵실험이 뭐 계속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여러 차례 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 큰 공포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어찌 보면 이 북한의 위협에 너무 긴장되게 대응하는 것도 안 좋은데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 만성화돼서 또 한 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북한 핵 위협이라는 게 북한이 말로는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겨냥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과 함께 장거리 로켓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국으로 날릴 수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날리는 미사일은 사실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요. 있는데 반해서 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의 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이 이미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 수백 기가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핵탄두 소형화 정도의 기술까지 북한이 다다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 이전에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 우리 목 밑까지 바로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송영근 의원님. 오늘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 보고를 했죠. 실제로 그럼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이 무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오늘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소형화, 경량화 실험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형화가 어디까지 소형화냐. 지금 현재 일단 핵이 무기화됐다고 봤을 때에는 무게상으로 봐서는 1000kg. 그다음에 직경 90cm 이내의 크기로 소형화되었을 때 대포동급 수준의 미사일의 그 무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로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바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 핵탄두에 달면 그럼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본 실험한 거에 대한 재평가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소형화, 경량화가 되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플라토늄을 이용한 실험인지 아니면 고성능 농축 우라늄을 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판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실험 시에 누출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직접 그 원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재평가를 해야 그런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원료가 또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이 북한이 우라늄이라고 뭐 명확히 말은 안 했지만 네. 뭐 다종화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라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를 했는데 네네. 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냐 원료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루토늄 방식의 핵폭탄이다 그러면 좀 아날로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고농축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또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디지털화 됐다. 뭐 더 쉽게 말하면 폴더형 핸드폰 정도가 아마 그 플루토늄 방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스마트폰 정도가 우라늄 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의 방식은 상당히 그 원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한 40kg 정도가 지금 플루토늄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그 플루토늄도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플루토늄 방식에 의해서 핵 개발한다고 하면은 한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드는 이런 정도가 현재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우라늄 농축 방식이 성공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천연 우라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천연 우라늄을 90% 정도로 이제 고농축화 시켜버리는 게 이제 북한의 기술이 거기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그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농축 우라늄탄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까지도 그 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만약에 우라늄탄 생산이 만약에 이번에 이루어져서 핵실험이 이루어졌다라면 근본적으로 이제는 북한의 그 핵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는 이제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중단시키는 그런 데에 방점이 있었다라면 만약 우라늄탄 방식이라면 북한의 핵 확산까지도 방지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고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고민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 테러 지원국으로 그런 것이 넘어간달지 또는 뭐 중동 국가로 그것이 기술 이전이 된달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당한 수준에서 어떤 위협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우라늄탄의 방식에 뭔가 성공이 이루어졌다라면 그것은 매우 어떤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정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 핵실험이 플루토늄 방식이냐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냐라는 게 이제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다종화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네. 다종이라는 게 이제 보면 뭐 많은 종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으로 해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늘 따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식, 즉 우라늄 농축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뭐 실험을 했다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다종화된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외부에서 우라늄 농축으로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워낙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정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플루토늄 재고를 좀 쓴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또 이게 구사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뭔가 애매하고 좀 확실하지 않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북한이 아주 좀 다종화된이라는 그 어떤
애매모호하고 좀 교묘한 어구를 사용해서 예, 이렇게 과연 플루토늄 방식인지 고농축 우라늄 방식인지 이렇게 외부에서 쉽게 단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좀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백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실제로 대치를 하고 계셨던 야전사령관 출신이시잖아요. 북한이 도대체 우리한테 노리는 게 뭐라고 보여지세요? 우선 하여튼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한 비대칭 전력 이걸 통해서 재래식 전쟁에 의한 어떤 위협 이것을 뭐 한 칼로 이렇게 억제하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 내에서 우리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탄도 미스를 이용한 그런 핵 투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게 되면 전술핵 무기를 얼마든지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커드나 장거리 미슬 또 뭐 무슨 장거리 포병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투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단들이 강구가 되기 때문에 이 소형화, 경량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 의원님은 야전사령관 출신이셨고 또 송 의원님은 정보를 다루던 기무사령관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주로 야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북한의 군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대치를 해본 입장에서 북한의 노림수가 뭐라고 보이시나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노림수가 한 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목적 노림수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크게 봐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고 기술적인 노림수 두 가지로 저는 그 대별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노림수라는 건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핵의 소형화를 이룩해 해서 이것을 무기화하는 그 단계 과정으로서의 노림수. 실제적인 힘을 갖겠다는 거죠. 힘을 갖겠다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자기네들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이런 다시 말하면 김정일 유훈 통치를 완성하고 또 김정은의 그 통치력을 과시하는 이렇게 해서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내부적 목적이 또 예상되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보국으로 기정사실화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적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대남 우리 이 남쪽의 남남 갈등을 그걸 이끌어내 가지고 남한 사회를 좀 더 혼란시키고 이 전쟁할 것이냐 하는 불안감을 핵무기로 위협할 때 줄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다목적 실험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님 말씀대로 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북한이 사실상 가장 좀 울고 싶은 대상이라고 친다면 우리보다는 미국 아니겠어요? 각종 이 미국이 내린 제재 때문에 북한의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기네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실제적인 위협이 바로 미국인데 이 미국한테는 뭘 원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북한의 3차 핵실험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과 몇 시간 후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두교서가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그 연두교서의 발표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결국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면서 또 미국과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을 북한이 나름대로 끌고 가는 식의 설정으로 바꾸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의 연두교서의 아마 내용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금 내용 자체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미국을 향해서 지금 시위를 이번에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관계, 오바마 2기 정부 출범 이 과정에서 북한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상황과 그 전반적인 그 행동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핵실험에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 체제 안전 보장 문제랄지 평화협정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체제의 북한 내부의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다져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핵실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어떤 북한의 그 입장 자체를 미국을 향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겨냥을 했다. 이게 북한의 중요한 어떤 오늘의 시점과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북한의 행동을 북한식의 논리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외부에서 보면은 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북한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걸 좀 돌이켜 보면은 지난해 7월에 뭐 기억은 잘 못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외무성 비망록이라든가 뭐 외곽 단체인 조선신보를 통해서라든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미국에게 우리랑 즉 북한이랑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대결로 나갈 거냐 이 부분을 계속 미국에 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나름대로는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제대로 답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지난해 12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다가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반년 넘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제재였다라는 게 바로 북한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압축을 하면 북한 입장은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말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말로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북한이 미국과 힘으로 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북한의 논리는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1대1로 붙어서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을 놓고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라는 논리가 아래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무모하고 모든 한국, 미국, 중국 모두 지도부가 바뀌는 왜 이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대화를 요구할 만큼 해왔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힘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배경이 아래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실제로 사실 힘으로 보여준 셈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미약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단계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보다 핵실험을 더 많이 하고 장거리 로켓도 좀 더 쏴서 그야말로 핵무기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르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로켓이 성공이 돼서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핵 보유국이 되면 그러면 미국이 자기들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와 고립이 북한에게 부과가 될 텐데 그 고립과 제재를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집권 2년 차인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좀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고통이 결국은 북한 인민들한테 갈 텐데 그 인민들의 고통을 배경으로 깔고 결국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 보유고를 뭐 수십 개, 수백 개 늘리는 단계까지 간다라면 그때의 이 북미 협상의 구도, 한반도 냉전 구도의 구도는 지금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기 개발이든 뭐 군비 경쟁이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급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세요? 지금 안정식 기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북한의 의도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사실상 이제 주민 생활의 개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고 올해 신년사도 보면은 김정은의 육성의 신년사도 보면은 그 경제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중국도 국제사회 제재에 뭐 어쨌든 동참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이 이런 후폭풍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히 또 북한으로서는 내핍과 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볼 겁니다. 북한은 이제 지금 판을 좀 키우고 있는 겁니다. 키워서 그동안 육자회담을 해보니
그리고 북미 관계의 어떤 틀이랄지 남 관계 틀을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보니 별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판을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그 판 속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북한이 끌고 가보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현재 의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주판을 지금 튕겨봤겠죠. 이러면서도 좀 더 그 어려운 주민 생활이랄지 내핍은 감수하고 결국 어쨌든 판을 키워서 큰 틀에서 한번 그 통 크게 한번 가야 된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이제 그러한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미국도 역시 계속 제재로만 가기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 핵 확산이 만약 이루어진다라면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외교적인 그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미국도 그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북한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같은 민족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얼마 전에 백 의원님, 국회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핵무기 시설, 핵시설을 원점 타격 혹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참의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실전에 임하셨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뭐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하여튼 국제 공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카드로 실제 이제 가정을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핵무기 발사를 위한 징후가 확실할 때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우리에게 뭐 전술 핵무기를 써서 남한 내에 아주 결정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런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술 핵무기를 아까 쓸 경우에 북한의 그 투발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포병도 있고 로켓도 있고 스커드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우리가 올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그런 전방위적인 어떤 위협, 도전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최악의 경우에 그야말로 전쟁이 임박했고 그거에 저희들이 아주 우리에게 핵무기까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징후가 명확할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군인이었던 입장에서 북한이 거꾸로 우리한테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핵 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 뭐 목적이 아니겠어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할 것인가 해보고 저도 이제 우리 백군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근본입니다. 핵이 무기화되기 않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무기화돼서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면은 그때 가서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차전에서 선제 타격하는 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백 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 지금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 그 스커드에다가 핵을 달아서 쏠지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 찾지 못해서 쏘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절대로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휴전선 북쪽에서 격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요격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저기 쐈더라도 오지 않는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수단 또 감시수단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전력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그럼 우리도 어떻게 북한이 우리한테
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과격한 분들은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심지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뭐 이 논리는 사실은 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뭐 일본의 핵 보유랄지 대만의 핵 보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냉전 시대로 동북아시아가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꾸로 보면 평화가 완전히 깨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어쨌든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늘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가 실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전술핵이 배치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사실상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이 또 볼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전술 핵무기랄지 이런 보유까지 못 가게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과 전체적인 어떤 국제 공조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북한의 핵 보유를 막는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북한의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것이 보상이 되든 또 어떤 식으로든 또 그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되든지 간에 그런 것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막는 이런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적 목표와 우리의 어떤 대북 정책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 기자.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사실상 적이죠. 대비해서 우리가 핵 없이 지금 핵을 막아야 되는데 군사적인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뭐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모든 정책이라는 게 채찍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당근, 그러니까 너희가 핵을 포기한다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될 겁니다. 분명히 같이 가야 될 텐데, 지금 뭐 오늘 당장 3차 핵실험이 일어난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참 잘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결국 이제 뭐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핵 개발 능력을 확장해 가는 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이런 유도 노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즉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요, 이 핵무기가 이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전투기를 사와도 핵무기에는 대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칭 무기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핵을 가져온다, 이거는 사실상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거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북한처럼 고립과 제재를 감당하면서 핵 개발에 나설 거냐.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일부 핵 개발을 추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기는 우리 이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한국에서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한미동맹을 강고히 해서, 즉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미국의 그 핵 억지력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확장을 시켜서 대응한다, 이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저도 군대 가서 고참들이 구호에 이제 자주국방을 붙여서 이렇게 걷게 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랬죠. 이 자주국방으로 가기는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은 외교적으로 뭐 중국을 통한 압박도 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으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어쨌든지 간에 좀 식량 지원 받고 조금 방향을 좀 선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들, 즉 후퇴할 부분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우리가 네네. 또 마침 이 안보리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또 강한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까요? 사실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그 제재는 이미 사실은 유엔 차원에서는 마련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에 2087호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대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한다.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뭐 명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제재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개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재 수단들이 실제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의적인 시각이 또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제재는 우리가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BDA 상황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제 금융 제재입니다. 이건 미국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금융 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무역 활동이 거의 뭐 중단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금융 제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북한의 상선이랄지 또 그 무역 활동하는 그런 그 배를 검색한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전쟁 상태까지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상호 이제 그 제재와 또 북한의 반발이 계속 그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그 제재에 그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내용상 제재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또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을 감싸는 측면,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역시 중국의 그 대북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그 제재에 국제사회 제재에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동참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사회 고민이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북한의 어떤 목을 죄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그 이번에 3차 핵실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예상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번에 나왔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전폭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건 역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최소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경 조치로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좀 김정은 제1비서가 좀 이번에 다소 성급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제1비서가 이제 집권 2년 차인데요. 아직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도에 네. 따르면. 그렇게 보면은 일단 중국에서도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김정은 제1비서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전혀 대면적인 유대 관계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거는 김정은 제1비서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중국의 지도부와 이른바 피로써 맺은 혈맹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써 맺은 우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을 버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내려오면서 더구나 이제 김정은 제1비서와 시진핑은 거의 유대 관계가 없는데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즉 최고 지도자 사이에 인적인 유대 관계도 좀 돈독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경 조치로 나간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로 북한 말 맞다나 북한의 논리대로 미국과의 전면 대결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대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놓고 그리고 또 어쨌든 한국, 미국, 중국에서 다 지도부가 바뀐 시기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전면 대결전으로 가도 늦지 않을 텐데 김정은 제1비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시간은 많은데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는 이루어질 거예요. 높은 수준이든 낮은 수준이든 간에.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이런 국제적인 제재를 또 받았을 때 추가로 반발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여지시죠?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은 이런 제재가 나타날 때보다 반발 수위가 높아져 왔던 게 현재까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이제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
안보리 결의는 대개 이제까지 지난번 몇 합니까 그 2087호까지를 대개 보면은 그 권고적 그 제재 결의거든요. 그 이번에는 좀 이제 의무적 그 제재 이런 수준까지를 좀 올려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여하튼간에 북한에서는 그 제재가 나오면은 또 한번 더 한 단계 높은 강력한 반발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재 수위하고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 수위하고 또 핵실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지껏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사실은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인데 2006년도와 2009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제재를 했을 때 또 다른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도발을 통해서 제재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다행인 것은 안보리 결의안에 모처럼 중국이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권고적 수준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한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공조를 한다면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것을 북한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뭐 국방위원회 장관이 보고했겠습니다만 그 북한이 핵실험 전에 우리만 빼고 미국, 중국 쪽에는 사전에 어제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통보를, 미국이 사실 적성국이고 핵실험의 대상국인데 이런 통보를 한 이유가